자, 편입 논술의 암모나이트 삼엽충 조현병장입니다. 오래 했다는 얘기죠. 오늘 보니까 사회계열은 내가 아웃라인을 잡아서 영상을 선생님 유튜브에 올렸는데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도 아웃라인 좀 잡아달라고 해서 작년 거를 한번 봐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 논제, 인문계열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은 요약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차이를 규정하는 걸 넘어서 그거의 쟁점적 의미가 분석이 되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편입시험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 논조도 마찬가지죠. 끝나면은 뭐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이신문 가는 뭐라고 했어요? 뭐 나는 뭐라고 했어요? 다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편입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편입 논술을 가르치면서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요거 맞았다고 붙었다는 학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찾는 건 요약이지. 관점을 찾았다면 이 제시문과 이 제시문의 차이를 정리하는 것도 떨어지지. 왜? 요약이니까. 연세대학교의 비교 추론은 쟁점적 차이를 드러내고 그것을 설명한답니다. 추론이란 말 자체가 추리 논증이기 때문에 차이는 이거야, 이거야라고 규정해 주는 건 요약이야. 그런 다음에 그 차이가 뭔지 내가 설명해 주지 하고 연세대학교의 표현대로 자기화된 해석이 들어가야지, 그런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내용을 정리한다? 이거는 신입학 전형에서 성균관대학교나 아니면 외대의 비교 요약이 되는 거죠. 비교 추론이라는 건 쟁점적 차이를 꺼냈다면 그것의 의미에 대한 적극적 분석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주제가 1번 문제는 교양이 뭘까? 교양. 그 다음에 2번 문제, 속물성이라는 것이 뭘까? 이 각각의 제시문에서 교양의 의미와 속물성의 의미를 찾았다면 그거에 대한 내포된 의미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글이 변별력이 생기죠. 논술을 배우지 않아도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쟁점은 찾아. 근데 왜 논술 문제는 단순 요약이 아닐까? 고려대학교 1번 문제는 다르죠. 고려대학교 1번 문제는 요약이죠. 핵심적 쟁점을 뽑아내는 건 요약이지만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의 1번, 2번 문제, 사회계열의 1번 문제는 차이에 대한 적극적 분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당연히 좋은 변별력 있는 글이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먼저 1번 문제는 가하고 나,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 교양에 대한 입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시문 가나, 나다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라. 이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할 때 제이시문 나는 공동 기준이 되잖아. 그러면 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이시문 가를 보고 난 다음에 제이시문 나의 쟁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제이시문 나를 통해서 역시 제이시문 나의 쟁점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지만 이것이 요구 조건에 맞는 쟁점과 분석이 되는 거지. 이거 맥락 없이 가, 나, 다를 읽게 되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머릿속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거나 혹은 쟁점과 무관한 걸 정리하려고 하는, 즉 이 제이시문 자체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적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iberal education이라고 해서 일단 인문교육, 교양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걸 몰라도 우리가 교양하면 떠오르는 직관적인 어떤 게 있어. 그거를 쓰지 말라는 거죠. 즉 제이시문가에서 교양은 뭘까? 먼저 주제문이 중요한 이유는 주제문을 잡아줘야지만 전체의 방향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제이시문가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편성.
교양이라는 건 보편성을 함양하는 건데 이 제21가에서의 보편성은 관념성과 관계가 돼. 관념적이다. 즉 구체적 실천이 아니라 관념적 사고에 해당되는 거야. 제21나에서는 이런 보편적 인성을 함양하는데 그것이 구체적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죠. 한쪽에서는 교양이라는 건 관념적 유희인 거지. 한쪽에서는 그런 보편적 인성이라고 하는 이상을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교양을 드러내기도 하고 교양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제21 나를 보면은 이때의 보편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한다는 게 뭘까? 개별성 혹은 지역성 혹은 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넘어야 되는 거야. 지역성을 넘는다는 건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름이, 그 차이가 위계나 차별로 작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집단을 전제로 한 집단주의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것은 곧 개별적인 사람들의 차이, 그 다음에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차이를 이해하고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해야 된다. 이때 이 차이는 뭐야? 문화적 차이, 지역적 차이, 인종적 차이, 성의 차이. 이것 자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문화 혹은 특정한 성 아니면은 지역, 인종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위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이러한 교양을 실천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이쪽에서의 교양이라는 건 합리적인 법칙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향하며 그래서 국적과 국민성을 초월하는 상대적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인식인 거야. 이쪽엔 관념성을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여긴 현실적이고 여기는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서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제21 나에서는 보편과 개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기량 관계를 통해서 이런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실천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제21은 이제 두 번째. 나하고 다에서는 제21은 나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지. 제21은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됩니까? 얘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나를 해석하려면 다에서의 쟁점을 찾아야 돼. 제21 다에서의 교양은 보편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성에 대한 존중이야.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야. 그러므로 이쪽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건 소통의 규칙 자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며 소통 자체가 진실성을 전제로 한다고 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21 나도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제21 나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나오죠. 문답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 제21 다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 그런 문답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가치를 배제하는 폭력성이 그 안에 존재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 한마디로 지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왜?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 거지. 그렇죠?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일종의 도장 깨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하고 대화하면서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바보인가,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가를 드러내는 과정이잖아요. 이 말은 뭐야? 자기만 옳다는 거죠. 다른 말로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쪽은 뭡니까? 여기는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면 제21 나는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개별적 차이를 존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양이다. 여기는 소통의 규칙 그 자체가 핵심이라면 여기는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핵심인 거야. 인식이 핵심인 거야.
저 대상 자체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개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방식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통해서 특정한 권위, 그 다음에 그 토론 그 자체가 아닌 토론의 세컨더리한 부분인 특정한 대상의 사회적 지위, 그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돼야지만 우리는 개별성을 기반으로 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고, 바로 이런 차이 자체를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이시몬 나와 제이시몬 다의 차이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다시 제이시몬 나에서는 개별적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교양인 거야. 그런 차이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론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그런 차이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선 대상이 처한 상황, 대상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 오케이? 이게 제이시몬 나와 제이시몬 다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속물성에 해당되는 건데, 속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물성도 차이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제이시몬 다와 제이시몬 마에서의 속물성은 타자를 전제로 한 속물성이야. 그러니까 타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주체의 우월성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제이시몬 다와 제이시몬 마의 속물성이다. 본문에 이런 내용 없죠. 내가 지금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기 기준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거든. 그래서 자, 제이시몬 다와 제이시몬 마는 자신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 이건 일종의 둘 다 차이에 대한 욕구를 전제로 하죠. 근데 제이시몬 라의 일본 애들의 속물성이라는 것은 이런 대상을 기반으로 한 인간 자체를 기반으로 한 속물성이 아니야. 이거는 일종의 그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제이시몬 라의 일본의 속물성이라는 건 역사 자체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 삶의 생동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즉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이거와 맥락이 아예 다르죠. 이거는 구체적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의 속물성이라고 하면, 제이시몬라는 관계가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야. 그러므로 제이시몬 라에선 인간과 세계에 있어서 이들은 삶 자체의 끊임없는 변화, 여긴 변증법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을 거부하는 거야. 부정이라는 건 자기를 피우고 어느 쪽으로 지향되는 거지. 정반합에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동성이거든. 역동성에 대한 부정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이시몬 라에서의 속물성은 형식화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는 인간성, 인간적 가치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거고, 자연과 인간의 가치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형식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제이시몬 라에서의 속물성이다. 오케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 역사,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훨씬 더 제이시몬 라의 속물성이 무서운 속물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구체화하면 다하고 마에서의 속물성, 관계 안에서의 속물성을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이시몬 다에서의 속물성은 철저한 자신의 절대화. 여기죠?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거.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정체성을 자기가 프리텐딩 하는 거야.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신의 절대성, 자신의 우월성, 위계, 차별, 이런 거를 갖다가 지향하는 거지. 그런데 제이시몬 마에서의 속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이시몬 다의 인식에 있어서의 속물성과 달라. 이때는 제이시몬 마에서는, 이쪽은 관념적인 인식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의 절대화라고 하면은, 제이시몬 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우월성을 추구하는데, 방법 자체가 여기는 인식을 통해서 한다면 이쪽은 소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차이에 대한 추구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고유성을 뭘 통해 드러내고자 하냐면은 바로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군중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현대 사회의 속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타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다하고 말하면 제이시물라의 일본의 속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현실적인 삶에 대한 철저한 부정, 인간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 그리고 그들이 만든 특정한 형식화된 가치에 대한 맹목적 추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줬을 때 여러분의 글이 변별력 있는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갖다가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의 핵심인 비교는 보통 연대 비교는 우리가 자 3개가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4개가 나올 때가 있죠. 3자 비교. 3자 비교는 보통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하나,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얘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주는 형식,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를 비교할 때 가, 나, 그 다음에 나다. 이거는 2018년 연세대학교 신입학 전형의 문제. 가, 나, 나다. 그러니까 나가 얘와 만났을 때는 나의 개념이 또 나가 얘와 만났을 때의 관점과 범주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규정할 수 있어야지만 쟁점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이. 이 차이라는 것을 얼마나 엄밀하게 규정해주고 규정한 차이에 대한 자기화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해석이 없으면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 요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아웃라인만 쭉 잡아줬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2시간이잖아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자 핵심적 쟁점을 찾고 어휘를 다 가져와야 돼. 여기는 이제 추론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핵심적 쟁점을 갖고 왔다면 방향성이 있잖아. 방향에 해당되는 떠오르는 모든 어휘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 얘기해서 쟁점에 해당되는 것을 적는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글이 다른 친구의 글보다 변별력이 높아지는데 브레인스토밍을 1시간 해야 돼. 적어도 1시간에서 60분에서 70분 정도. 그리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글을 써야지. 여러분들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시험 볼 때 브레인스토밍 하지 않고 시험지 보자마자 원고지 갖다 놓고 논제 갖다 놓고 논제 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문을 갖다 베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낀 걸 요약한 걸 가지고 이쯤이면은 핵심적 쟁점은 그래도 많이 가져왔겠지? 이쯤이면 가져왔겠지? 아니죠. 논술은 내가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이쯤이면 가운데 하면 되겠지? 중간 정도 되겠지? 바로 떨어진 거지. 그게 아니라 글을 쓰려면 압도적으로 잘 써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적어도 시험 기간에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도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교정할 수 있지 않다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글을 그대로 쓴다면 당연히 변별력이 있을 수는 없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유튜브에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분석의 과정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을 넘어서 차이를 끄집어냈다면 끄집어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낸 다음에 추가적 의미를 추론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그게 여러분의 글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지 여러분의 글이 변별력 있는 글로 교수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가 시험이 토요일 날 하고 고려되는 일요일 시험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 중에 파이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문자로 파이널 질문한 친구들이 있는데 파이널은 다음 주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연세대학교는 저녁에 6시에서 10시까지 라이브 인강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정 학원에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 작년도 라이브 인강으로 했고 라이브 인강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바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은 4시간을 하는데 2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수업을 할 때 뭘 하냐면 이렇게 논제를 분석해요. 이거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매일마다 쓴 글을 다 취합해서 학생들한테 톡으로 그 다음에 카페에 올려서 학생들이 다 뽑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평가를 합니다. 공개평가를 하고 교정을 받은 것을 다음 날까지 학생들이 다시 게시판에 올리면 리라이팅해서 전체적인 범주를 잡아주고 문제점을 교정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은 맨 막판까지 집중을 하는 것이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논술은 자기가 생각하는 논술을 쓰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은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그게 변별력 있는 글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준 내용들 잘 파악하셔서 또 파이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유튜브 밑에도 아마 있을걸? 아나키 2012입니다. 아나키 2012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논술 조윤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